네, 해운대 콘도 공동명의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거제에 이미 별장이 있는 것은 뭐 알려졌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반대 네. 부산에도 하나 또 콘도를 샀는데 그거를 남편과 이 26살 딸이 공동명의로 샀는데 여기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죠. 지금 어제 채널A가 새롭게 이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2009년 7월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대월드마크라는 콘도미니엄 분양을 했는데 이게 단독으로만 이렇게 또 분양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바로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딸과 함께 같이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2억 6천만 원에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8년 전에 2억 6천을 샀는데 네. 한 사람이 사지 않고 남편과 딸이 딸이 1억 3천만 원씩 내고 돈을 냈는데 거죠. 사실상 보면은 이 딸은 그때 수입이 없었다는 26살 거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명의는 딸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돈을 다 부담을 하기 예. 때문에 여기서 지금 증여세 지금 탈루 의혹이 다시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1억 3천입니다. 그렇다면 1억 3천. 1억 3천이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네, 10분의 1 좀 넘는 넘는 금액이죠. 정도가 되죠. 자, 증여세 탈루로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일병 교수 얘기는 이 돈도 본인이 다 마련을 했고 콘도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했고 예. 그래서 딸의 이름을 집어넣고 나중에 팔고 그 돈도 내가 다 회수를 했으니까 이름만 넣지 증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근데 그러면 또 하나의 불법적인 문제가 나오죠. 명의신탁은 금지가 되거든요. 아,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네. 건데 쉽게 말해서 내 건데 편법으로 분양받기 위해서 이름만 집어넣고 이 이름은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명의를 그렇죠. 빌렸다는 거. 부동산 실권리자 뭐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처벌 규정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냈어도 불법, 명의신탁을 했어도 불법. 지금 그런 상황이기 둘 때문에 중에 하나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깔끔하게 이 정도면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딸이 아니라 부인인 강경화 후보자랑 같이 샀으면 문제가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또 명의신탁은 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네. 그것도 부부간의 명의신탁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녀하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결정적으로 콘도는 원래 이제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놀러 갈 때 그렇죠. 네.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분양을 봐서 가족이 2명이 분양을 받으면 사실상 주거가 돼요. 그냥 아파트인 거죠. 네, 그렇죠. 주거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세 특가 상품식으로 막 그때 막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명의를 돈이 없는 딸의 명의를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공직자, 당시에도 공직자였고 지금도 이제 공직 후보자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남편과 상의 없이 남편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그냥 해줬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편과 상의를 다 했겠죠. 뭐, 1억 몇천 정도 되는 돈 같으면 굉장히 거액 아닙니까? 2억 6천이죠? 왜? 예. 그렇죠? 예. 뭐 투자를 다 하는데, 분명히 이제 상의를 다 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뭐, 저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예.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이 청문회 나갈 거라고 누구도 아마 예상을 다 못했을 겁니다. 예. 네. 아마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반면 삼아가지고 네. 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건데 그런 생각을 다 아마 못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여기 제가 좀 하나라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아마 이야기가 다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욕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위장저집이니 뭐 이런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가령 저도 부산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 다녔거든요. 예. 그럼 우리 주민등록법상은 한 달인가 이상 집 외에서 주거를 갖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쪽으로 이제 거주지를 갖다 옮겨놔야 돼요. 예. 네. 아이들 기숙사 가면 기숙사를 다 옮겨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위장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국민들 갖다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냐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 정비를 갖다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해요. 오늘 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이 기자들이 강경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안 감사합니다. 내실 겁니까? 네, 냈습니다. 아니, 그 증여세 안 내신 걸로 돼 있는데요. 네. 남편분이 인정하셨는데요. 네, 증여세 냈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자, 위장전입 아이의 국내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적응을 위해서 그랬다. 또 탈세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또 금액이 양도세로 인해서 2억 6천만 원을 사가지고 9개월 뒤에 2억 7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천만 원밖에 안 남겼다. 뭐 네. 등등해서 난 남긴 게 없다.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7급 공무원 출신의 한 분은 국장인데 나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었지만 내가 혹시 나중이라도 고위공직에 갈지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몸조심하고 산다. 7급 공무원인 나도 그런데 왜 저 높은 데 가실 분들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확 벌었으면 또 모를까. 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돈 벌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세금 제하고 나면은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본전 넣었다가 그냥 본전 뺀 거밖에 사실은 돈 번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경화 후보자가 외국이 계속 있고 유엔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뭔가 고위공직을 맡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뭐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생각 있으면 딸 명의 거제집도 비슷하잖아요. 딸 명의랑 같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건강보험에 소득이 있는 사람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강경화 후보자가 남편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예. 그것도 사실은 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외국에 누가 잠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에는 밑에 그냥 부양가족으로 넣어놓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직자로서 국내에서 검증을 계속 받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이거 하면은 좀 문제될 수 있어 하면 더 조심스럽게 하면서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어떤 사익을 취하려 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자꾸 조금씩 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 공직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굉장히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병역 특혜면 특혜 아니면 부동산 투기면 투기 이렇게 딱 걸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애매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청문회 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민의당에서는 증여세를 늦게 낸 것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여세를 뒤늦게 낼 때 함께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거제에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늦게 냈고 이번 것도 만약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태규 의원의 주장인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를 사고 판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2009년 7월에 2억 6,600만 원에 샀고 2010년 4월 딱 9개월 뒤에는 2억 8,100만 원에 팔아서 1,482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빼고 뭐 이전 비용 빼고 등등 빼면 차액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왜 9개월 만에 샀다가 팔았을까라는 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것만 딱 놓고 보면 어쨌건 들어가서 돈도 남긴 게 아니라 어쨌든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다 빼면. 예. 근데 더 어쨌건 근데 저기가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었던 곳이긴 해요. 그 그렇죠. 당시에. 굉장히 뭐 좋았던 곳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9개월 만에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뭐 부동산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증여가 되면 이중증여입니다. 왜 이중증여가? 6개월이 지나면 한 번 증여하고 6개월 지나서 다시 받으면 이것도 증여, 이것도 증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딸한테 증여, 그다음에 두 번째 딸이 아빠한테 증여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나 이 남편분께서는 그 거제도 관련해서는 이건 증여인데 증여세 안 낸 거니까 빨리 내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 해운대 콘도는 증여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서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게 그 당시 관행으로 그냥
콘도를 분양받으려면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름을 하나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가족이 좀 쓸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 그냥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구입을 했으니까 이게 증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증여세도 안 냈다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예.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엄밀하게 지금 증여라고 한다면 이중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2번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교부 설명으로는 그거예요. 딸이 그쪽에 가서 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구입을 했다가 뭐 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팔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가서 사는데 그냥 부모가 딸이 살 수 있는 집을 부모 명의로 사야 되는데 부모의 명의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 조건 자체가 이미 공동 명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딸 이름을 올렸다가 딸이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냥 곧바로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5천만 원 정도 피가 붙었거나 투기 뭔가 그게 있었으면은 콕 찍어가지고 이건 부적격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없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진짜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뭐 투자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서울다우스 비슷하게 이제 해놨는데 원래 저런 이 자기 사는 집 외에 다른 게 있으면은 그 관리하는데 또 불편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뭐 좋아 보여서 무턱대고 살았다가 아유 뭐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10개월 만에 팔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자, 해운대 콘도 말고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화여고 교장이 살고 있었던 집 기억하십니까? 정동 아파트 502호인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위장전입의 아지트처럼 되면서 정동 아파트 502호의 비밀 뭐 이런 얘기까지 돌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1995년에서 2010년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때만 스쳐 지나간 사람이 25명. 25명. 그리고 좀 더 네. 좁혀보면은 6개월 이내로 이제 이사가 왔다, 이사 나간 사람들이 7차례 정말 더 위장전입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강 후보자 장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6월 7일 날 강 후보자 청문회 때는 학교 관계자도 불러서 저 부분도 결국은 근데 이건 학교에서도 뭔가 한 것처럼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지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화여고 관계자가 자, 뭐 위장전입 아파트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일대가 그러니까 손아동, 정동 요 근처가 이화여고에는 근처에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리 배정이 그 당시에 원칙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배정을 하니까 그냥 다 아마 여기저기에 위장전입이 엄청나게 성행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20대 딸은 참 대단합니다. 학교도 이렇게 엄마가 알아서 가지고 부산에도 콘도도 이름도 들어갔다가 등등의 동해번쩍 서해번쩍인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위장전입. 네. 예. 저게 어쨌든 교육 때문에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장소 정동 아파트 이 502호가 너무 이게 큰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에서 셀프 자백을 했죠. 그래 뭐 친척 집에 딸아이 그 학교 때문에 그랬다. 예.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도 아니 뭐 그 정도 위장전입 가지고는 뭐라고 할 게 아니지. 네. 잘 넘어갈 것 같았는데 이게 위장전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짓말이 이제 두 번째로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502호가 나오면서 지금 25명이 이 위장전입에 뭐 아지트가 아니냐 하면서 다 조사해봐야 또 되는 얘기가 나오죠. 학교와의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특혜 논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까 조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뭐 좀 콘도 뭐 증여세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지엽적인 거고 저 부분 때문에 낙마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뭐 지인 통해서 이 학교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지인이 누군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은사라고 표현을 썼나요? 은사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쨌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화여고에 배정받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거쳐간 것 같은 정황이 나오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는 거기 소유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이화여고에서 굉장히 배출해내는 훌륭한 분이고 그때 당시 그 전세권자 설정자는 그 전직 교장이고 예. 이 학교와 다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화여고의 인맥을 얻기 위해서 딸아이를 거기에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7일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지금 일단 국민의당조차도
강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건 네.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를 떠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학교 전체의 어떤 교육 비리 차원에서 이게 접근될 가능성도 네. 그걸 촉발시켰다. 2대 비리처럼 말씀이시죠? 네,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지명 철회를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장 전입에 의해서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 얘기까지 비유를 들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청문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의문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모레 있을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데다가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랑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1순위로 삼았었는데 저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보니까 에이, 맥 빠진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 쪽보다는 이제 더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 쪽으로 화력을 집중해 보자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만만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정치권에서 또 한 명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한민구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귀국 전에 얘기한 겁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조를 읊조는데 조정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시조 구조를 읊은 게 이 한 장관의 지금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생각합니다. 말 많다는 이야기죠. 역설적으로. 할 말 많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그 자신이 의혹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직 장관 책저기 예, 그 그렇죠. 직무를 신분이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장관으로서는 지금 아마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항명처럼 비춰지는 게 굉장히 현직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그렇게 그닥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재배치 얘기, 아니,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사드 갖다 놓겠다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이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도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아직 미국의 의중이 뭔지 뭐 우리가 아직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를 보면은요. 투명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없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죠? 없는 예. 단어를 굳이 투명하게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그 의중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불투명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한국에서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사드 배치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우리가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중국과 겨우 사드 갖다 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예. 중국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좀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고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 전혀 우리 관심 없어라고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투명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굳이 집어넣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정의원 이제 국가안보 실장이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 사용했던 단어가 이해한다 이 단어를 썼는데 예. 이 외교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죠. 예민하고 네.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표현 자체는 굳이 외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그냥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줄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뭔가 한다. 이런 의미는 우리 그 글로서의 어떤 이해고 외교적 언어로 보면은 약간 불편한 속내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하겠다. 네. 당신들이 이런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그 조사하겠다고 하는 당신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맥락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안한 안보 상황, 청와대의 세심하고 무거운 자세가 절실합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사드 배치 보고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입니다. 자,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 두 사람 논란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좀 꺾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남희 처음으로 하락했네요. 네, 계속 지난주까지만 해도 치솟았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뭐 6% 84에서 포인트. 78로 떨어진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인사검증 논란 플러스 이 사드 또 진실 공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잘 되고 이렇게 좋을 때 또 이렇게 허니문 기간일 때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항상 모든 게 이제 업다운이 있는 거고 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여줄지 국민들이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잠깐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6%포인트나 빠졌기 때문에 물론 78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한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정말 이 형편없는 이 박근혜 지지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사이익 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보여주셨던 어떤 굉장히 겸손한 태도, 네. 태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이제 실력과 실적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국민들은 냉혹하게 이제 대통령을 평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갖다 빌어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선거할 때 대통령께서 표로서 많은 빚을 갖다 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촛불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력 안에 이제 정교조도 있고 사드 반대 국민 행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또는 그 단체한테 정치적으로 빚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 지지도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누구한테 빚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국익을 갖다 위해서 국민을 갖다 위해서 노력을 갖다 하시는 게 지지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도를 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딱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게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인사 문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는다는 얘기는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나와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의 강력한 유인 효과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거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끝까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우리가 볼 때 판단하기에 뭔가 흠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한 명 정도는 또 낙마시키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뭘 계속 본인이 고집해야 될지와 뭘 내려놓을지 그러니까 뭘 포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포기할 게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순서를 잘 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끝까지 고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지율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서 좀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 앞으로 인사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